세 번째 발표는 일본의 쿠미카토 교수님이십니다. 쿠미카토 교수님의 발표 주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바다윤리입니다. 쿠미카토 교수님께서는 와카야마 대학교의 관광과와 관광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일본의 무사시노 대학교 특임 교수로 재임 중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엔 세계관광기구, 오사카 대학 등의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자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쿠미카토 교수님의 바다윤리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발표를 청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친절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소개받은 와카야마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쿠미카토입니다. 무사시노 대학에서도 몸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바다윤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바다윤리, 그리고 일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두 개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겠고, 이것은 전통어업과 관련된 조사입니다. 그리고 전통어업도 또 특히 여성들을 주체로 하고 있는 어업 활동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즉, 이 바다, 해양윤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연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실천과 또 관습과 또 제 경우에는 이러한 해양이 있습니다만, 해양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수학된 종이라든지 또 세계에 대한 감각적이고 또 직관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 신념도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전 연사회에서도 잠깐 논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습이라든지 지식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습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제 역할 또는 우리의 역할은 바로 기록관리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지속가능성이라는 그 주제에서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이 중요한 개념, 세 가지 키워드 또는 그 요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Sorry, I'm trying sorry about that. So the first one 죄송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단어는 민속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작동하려고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So the very first word 예,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민속입니다. 바다 윤리의 유래는 일반인들의 지식과 실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생태적 지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를 민족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고 이야기나 일화, 감정, 의식, 의뢰 그리고 기타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학자인 그리고 또 야나기타 구니오 일본 민속학자가 이러한 상황을 정리를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민속학에 대해서요. 민속학 연구는 권력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라고 이 학자는 말하면서 이것은 일반 서민들 또 이들의 역사에 관한 것이다. 서민, 즉 조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서민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야나기타는 이 기록되지 않은 그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고 해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형 문화유산과 관련한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개념은 에코휴머니티라고 하는 생태인문학입니다. 생태인류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개념적인 생각이며 또 연구와 관련한 접근 방식으로서 지식 계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생태인류 또는 생태인문학의 창립자는 데보라 버드 로즈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상한 학제간 학문으로서 현재 겪고 있는 생태 문제, 즉 멸종이나 기후변화, 독석 사망지대, 수질 저하 등 여러 문제들은 자연과 문화의 구분에서 비롯된 인위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과 과학 간의 학문적인 구분에서도 비롯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태인류 또는 생태인문학은 여러 칸가룬이라는 그룹인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그룹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잠자리가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표해서 또 이 개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결국 삶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선입견을 포기하는 것이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와 통제에 대한 망상을 포기하는 것이고 대신 세상이 불확실하지만 펼쳐지는 것으로 보는 걸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고 실험적이며 열려 있어야 하고 적응형이어야 하며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고 책임감 있어야 되고 반응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의 삶 그리고 힐링의 치유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Very happy to hear the previous speaker use this word. Reciprocity is an ethical understanding in the world which reflects our connection with 이것은 바로 전 세계와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윤리적인 이해는 우리의 세계와의 연결성이나 그 부족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바로 호혜성입니다. 호혜성은 대화적인 특성이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능력을 포함하게 됩니다. 호혜 감각 또는 호혜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곡물의 형태, 즉 의식이나 축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곡물의 한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인간이 자연계에 되돌려줄 수 있는 어떤 영적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보살핌이나 감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상호주의의 특성은 감각적이고 경험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땅이나 바다에 무엇이 얽혀져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순하게 생물 다양성이나 서식지나 생태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전 연사분께서도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와 감각과 감정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연결성을 감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장소 특정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호혜성의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을 이루는 것은 레오포드 박사가 토지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의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도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특정적인 일본 맥락에서 호혜성이란 아마도 기도라고 하는 불교의 개념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부처나 신이나 모든 존재의 영을 기리기 위한 공물과 보살핌을 의미합니다. 사물의 형태로 공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꽃이나 음식이나 향, 양초가 또 바쳐지기도 하고 기도나 종교 훈련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 인간, 비인간, 동식물의 영혼에 바쳐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식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모쿠요토라고 하는 식물과 나무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러한 말이 써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위한 평화로운 안식,
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또 산과 강과 식물, 나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 의식으로서의 기도는 일본의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물건들이나 도구 또는 수단들에 대해서 수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아이디어, 즉 민속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생태 인류, 생태 인문학은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지속 가능성의 측면을 포착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식에 대한 위계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 다음 세 번째는 상호성입니다. 이것을 윤리적인 본질로서 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무형 문화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을 논하고 비윤리성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으며 재생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두 개 사례 연구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를 기다리며입니다. 파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저는 제 연구에 이렇게 좀 창의롭고 또 자극적인 그러한 주제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제목인데요. 고래를 위한 기도를 보겠습니다. 고래를 위한 기도라는 연구는 일본 서 지역의 야마구치 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오미지마 가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고래잡이 마을입니다. 그래서 포경 활동이 17세기에서부터 1900년 초까지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포경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가요이 마을에는 여러 관습들과 관련된 문화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고래잡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중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장례에서 사용이 되는 명부입니다. 그래서 고래들을 위한 장례 명부입니다. 고래 등록부인데 이것은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인들에 대해서 불교 관습에서는 가이묘라고 하는 불교 이름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념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을 사원에는 이러한 장서들, 그래서 고래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등록부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잡혔던 고래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예, 그리고 또 좋은 의도, 계절, 봄, 춘 이러한 말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크다라는 말도 사용이 됩니다. 다음 사례는 하나의 기도인데 이것도 예전에 진행이 되었던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했던 그 대상이 됐던 두 분이 더 이상 이제 고인이 되어서 우리 옆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바로 이 고래들의 영을 기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이 두 분의 수녀들은 매일매일 고래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는 하루에 3번씩 고래의 영을 기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드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연구는 파도를 기다리며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여성 해녀들과 관련한 것입니다. 일본 바다 여성들을 아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 제주도에서도 제가 이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한국어로는 해녀라고 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정 조사가 일본 전역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 이야기는 나고야 남부, 그래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랜 연대기 그 책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관습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해녀들, 다른 곳에선 해녀가 아니라 남성들이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매우 자신들의 엄격한 자체 기준을 두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이러한 뭐 잠수복을 쓰기도 하고 잠수경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유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잠수 장비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남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당연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다가 두렵지는 않지만 이 남획에 대해서는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행위는 이 여성의 문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은 자신들의 또 안전과 풍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여성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바다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관찰 사항들, 이러한 감각들은 바로 장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정 지역적인 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특정적인 해안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일환에는 바로 해양 환경과의 연결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식,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연결성이라는 연결 감각에서 비롯되고 상호 호혜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감사 또 보살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다 윤리를 이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 환경적인 기반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평등이라는 것은 바로 분열적이면서도 배타적인 그런 계층적인 담론에 대해서 강력한 서사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중요한 문제들, 특히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속 가능성 담론이 대중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채로운 유엔의 17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홍보 효과가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양성과 포용성이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식의 위계에 대해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속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지식 체계 간에 다리를 놔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생태 과학과 그리고 인간 간에 그리고 서와 또 여타 지식 체계 간에 다리를 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즉 로즈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땅은 법이고 그리고 당신은 이 세계 혼자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연결의 실천을 의미하고 호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것, 스토리나 기도나 감각 또는 감사 그리고 보살핌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결국 지속 가능성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합적인 실천을 하게 되면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 목표와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시키면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고 낙오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늑대와 함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Walking Home with the Wolf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빛을 찾아 나서는 후쿠시마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사도 발표할 기회가 있기를